이번 시간에는 대출이자와 상품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물가가 하락한다고만 생각을 하죠. 즉, 금리 인상은 물가 하락의 요인으로만 작용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뭐라 했죠? 금리 상승 혹은 금리 인상은 물가 하락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경우에 따라서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요. 그와 같은 개념의 바탕은 뭔가요?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대출이자는 뭔가요? 금융비용이 되죠. 기업들은 어떨까요? 금융비용이 증가하면 그래요. 그 금융비용을 증가하려고 하겠죠. 시장에서. 그러한 현상은 곳곳에서 발견되죠. 가격 증가와 연관된 거는 세금을 올려도 가격을 증가하려 하고, 그래요. 뭐 원료의 가격이 올라도 가격을 증가하려 하고, 그렇죠. 그러한 행위를 보면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격 증가를 나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지금 가격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요. 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 증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저번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어요. A 기업에 100명이 참여하고 B 기업에 100명이 참여한다고 가정할게요.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업 소유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겠죠. 상품은 두 개밖에 없다 가정할게요. 기업도 두 개밖에 없다 가정하고, 이 기업은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개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100명이 아니겠죠.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A 구성원은 상품 A를 구매하고 B를 구매하면서 소비하면서 살아간다고 가정할게요. B 기업도 A 상품, B 상품을 그래요. 구매한다 가정할게요. 그러면서 살아간다 할게요. A 기업도 어떨까요? A 기업은 A를 구매할 필요 없겠죠. 자기가 생산하니까. B를 한다 가정할게요. B 기업은 역시 B를 구매할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생산하니까. A를 구매한다 가정할게요. 원래 A 상품 가격도 10만원, B 상품 가격 10만원이라 가정할게요. 근데 A 기업이 A 상품 가격을 10만원에서 20만원을 올렸어요. 물론 이제 B 기업이 가격을 안 올린 상태를 우선 가정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그럼 A 기업의 소득은 커지겠죠. 그리고 그 소득의 일부는 A 기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져가겠죠.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럼 B 기업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B 기업과 B 기업이 A를 구매한다 했죠. 그래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겠죠. A를 구매해서 사업을 하니까 소득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요. B기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소득이 단순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B기업 구성원들은 어떤가요? 힘들겠죠. A를 구매한다 했잖아요. A 가격이 두 배로 올랐잖아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B기업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A를 분석하겠죠. 이 A도 A 기업과 A 기업에 참여한 사람들도 B 상품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B 기업도 B 상품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이전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요.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단지 변한 건 뭔가요? 예전에는 A 상품 가격, B 상품 가격이 10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제는 더 많은 화폐가 동원되면서 20만 원에 거래되게 됐죠. 실제 누리는 삶은 과거랑 같아진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서로 수출입을 하죠. 이 기업을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죠. A 상품 A 국가가 A 상품을 수출하는데 이 가격을 2배로 올렸어요. 그럼 B 국가는 가난해지겠죠. A를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B 상품 가격을 역시 2배로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CMCM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달라진 점은 뭘까요? 아까 말했죠. 같은데 상품 가격이 2배로 올랐고 더 많은 화폐가 동원되면서 거래될 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똑같은데 과정은 어떤가요? 누가 이득을 취했을까요? 가격을 먼저 올린 A기업이 이득을 취했죠. B기업이 가격을 올리기 전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가격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모든 기업이 손실을 보고 있을까요? 안 그렇죠. 그래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린 기업만 특혜를 누려야 되나, 사회적으로 풍요를 누려야 되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가격 증가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기업을 금융자본이라고 가정할게요. 금융자본. 예를 들어 은행이라 생각하면 은행이 파는 상품은 뭔가요? 이자는 왜 받나요? 강제로 빼앗지 않는 이상 화폐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에서 무언가를 팔아야 되는 거죠. 팔아야지 화폐를 얻어요. 은행은 분명히 무언가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자를 얻는다는 말은 예전에 얘기했죠.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 거죠. 돈을 판 건 아니죠. 돈은 되돌려 받을 거니까 판 게 아니죠. 일정 기간 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았죠. 자, 그러면 그걸 알아야 돼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격을 상승시켰어요. 그럼 나머지 기업들은 B기업으로 보면 되죠. 나머지 기업과 기업의 구성원들은 타격을 받겠죠.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격을 증가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나중 되면 결과가 똑같아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죠? 금리 인상을 가격 하락 요인으로만 보지 마라 그랬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 실제로 장기간 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인상되는 혹은 또 금리를 정부 당국이 중앙은행이 인상하는 경우가 있죠. 장기간 물가 상승하죠. 그거 왜 그런가요? 금리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리 상승 혹은 금리 인상을 물가 하락 요인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논리 배경에는 왜? 다른 기업이나 다른 기업 참여자들이 그래요. 손실을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가격을 정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로 인해서 그래요. 다른 금융회사 외에 다른 기업들은 손실을 보게 되고 그런 기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지라시 금리가 올라가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사회적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앙은행은 정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물가를 상승시키면 안 된다면서 기업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정부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발생시키면 안 되겠죠. 중앙은행 어떤가요?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그래요.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을 발생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요. 예전에 이런 짓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됐죠? 금리를 가지고 장난치면 정부나 이런 데서 정부가 아니더라도 죽여라 그랬죠. 근데 그런 거는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농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죽여라 하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좀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겠죠. 이건 뭔가요? 재산을 나타내는 도면이죠.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는 지분이 있을 수 있다.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다. 그랬죠. 가정을 하는데 금융부채만 존재한다 가정할게요. A기업, B기업, C기업은 동일한 상품을 공급해요. 이 가격 결정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A기업, B기업, C기업 자산은 1,000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래요. A기업은 금융부채 0원, B기업 금융부채는 250억 원, C기업 금융부채는 800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래요. 그 순자산 얼마 되나요? A기업은 1,000억 원, B기업은 250억 원을 빼면 750억 원, C기업은 200억 원이 되겠죠. 그래요. 사회 전체적으로 대출 이자율은 5%, 세금은 20%라 가정할게요. A기업은 1년간 소득이 1,000억 원, 투입 비용은 900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여기서 보면 소득인데 일정 기간 기업은 소득을 얻죠. 그래요. 일정 기간 소득을 얻는데 일부분은 작업수단에 투입되고 일부분은 인건비에 투입되죠. 운영비가 있다 했죠. 그리고 금융비용이 있다 했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일부 세금을 내고 이제 순이윤이 발생하죠. 이 분석을 위해서 금융비용을 빼고 다 합쳐버릴게요. 비용이라는 항목을 만들 수 있죠. 투입비용. 그리고 그러면 금융비용만 남잖아요.
총 투입 비용에서 투입 비용 빼면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투입 비용 900억 원, 빚이 없으니까 이자 비용, 영원, 세금은 수익이 100억 원 왔으니까 20%로 했으니까 20억 원 되죠. 그럼 순이율은 얼마인가요? 80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도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하면 이런 표가 나와요. 소득 투입 비용, 그리고 이자 비용은 C기업이 제일 많죠. 부채가 제일 많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금은 그래요. 비용을 빼고 남은 것에서 20%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순이율은 그래요.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대출 이자율을 이체율이 상승했어요. 그게 뭐 어떤 시장의 조건에서 의해서건 아니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유발해서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득은 1,000억 원, 투입 비용 900억 원, 이자 비용은 A기업은 빚이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죠. B기업은 증가하죠. 더 2배씩 증가하겠죠. 그래, B기업은 25억 원, C기업은 40억 원에서 80억 원이 돼요. 그리고 세금은 감소하겠죠. A기업은 그대로지만 B기업, C기업은 이자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그렇죠. 세금이 감소해요. 그리고 순이익은 어떻게 되나요? A기업은 그대로지만 B, C기업은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감소하겠죠. 그래요. 그런데 상품이 잘 팔려요. 그냥 다 팔려버려요. 다 팔려버려요. 현 시대에 그렇죠. 곡물도 부족하고 뭐 원료도 부족하고 그렇다죠. 하여튼 뭐 다 팔려요. 이 경우에 가격을 올리려 하겠죠. 당연히 올리려 그러겠죠. 누가 가격을 제일 올리고 싶어 할까요? 이 기업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특별히 변한 게 없죠. 근데 B기업은 어떤가요? 70억에서 30억 원으로 감소했죠. 회복하고 싶어 하겠죠. B기업은 좀 올리고 싶어 해요. 더 절박한 건 누군가요? C기업은 48억 원에서 16억 원밖에 남지 않죠. 잘못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누가 제일 절박할까요? C기업이 제일 절박하죠. 제일 절박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인플레이션 시기에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을 결정하는 기업은 C기업이죠. 절박한 이가 막 가격을 올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절박한 거예요. 그러면 C기업이 막 가격을 올려요. 올려도 막 다 팔려요. A기업, B기업이 C기업의 행위를 막을까요? 막지 않을까요? 당연히 안 막죠. 다 팔리면서 가격은 상승하니까 이익은 더 커지니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해서 상품이 다 팔리는 경우에는 가격 결정을 우량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자율 상승은 뭔가요?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거죠. 악화시키면 악화시킬수록 어떤가요? 그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은 빚 때문에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은 가격을 올리려 하겠죠. 나머지 기업들은 안 말린다는 거예요. 왜? 이익이 더 커지는데 왜 말려요? 같이 올려버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 쉽게 하자면 D기업을 넣었는데 이자로 인해서 적자하는 기업이 발생했어요. 어떨까요?
D기업은 무조건 올리려 하겠죠. 세상에는 적자나는 기업들이 많죠. 이게 더 현실적이죠, 이 표가. 그래요. 어떻게든 적자는 안 내려 할 거 아니에요. 기업의 재산이 감소하는 상태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이 투입 비용과 이자 비용을 합쳐볼 수가 있겠죠. 투입 비용도 비용이고 금융 비용도 비용이죠. 합치면 뭐가 될까요? 총 투입 비용이 되겠죠. 그래, 총 투입 비용이 되죠. 그러면 좀 더 표가 간단해졌죠. 금리를 얘기했는데 금리만 비용인 게 아니죠. 인건비도 비용이 되고 원료도 비용이 되고 다 비용이 되죠. 그래요. 그러면 수요량의 공급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가격을 결정할까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수요량의 공급량을 초과해서 경기가 좋은 시기에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상승은 어떤 요인이 되나요?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 공급량이 부족해서 수요량의 공급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락할 때는 어떨까요? 그럼 반대로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는 누가 결정할까요?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그때는 A기업이 결정하죠. 제일 우량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죠. 왜 그래요? 물건을 파는 게 중요하잖아요. 물건을 팔아서 각종 비용을 그래요. 각종 비용의 화폐를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D기업이 가격을 하락시키긴 어렵잖아요. 가격을 하락시키면 손해가 더 커지잖아요. 근데 A기업은 그래요. 남는 게 있으니까 가격을 좀 하락시켜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기업이 가격을 결정한다.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금리 상승이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요. 그럼 말했죠. 금리 상승은 물가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상승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작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금리 상승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있는 시점이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